요 과목의 그 컨셉을 원래 이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제가 바꿔드리는 게 1차 그 이 교과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뭐 첨단 기술도 있지만 결과를 내는 게 기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봤더니 이런 뭐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기술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세상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내가 대신 정리해 줄게. 이런 어떤 미션 메신저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그게 하나의 창직이 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창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어떤 일할 공간을 세상에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세 가지 영역 정도에 내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 중간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한 5년에서 10년은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게 브랜딩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가 중간에 쌓이는데 거기에 쌓이면 그 결과물이 이제 출판, 논문, 뭐 사업계획서 등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 또는 인플루언서로서의 그런 어떤 컨텐츠 또는 랜딩 페이지, 그 다음에 그 분야의 학위, 그 다음에 그 관련 자격증, 또 그 관련된 공인화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나에 대한 기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되고 그리고 세상과의 그 유통 채널이 강의, 컨설팅, 심사, 멘토링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그런 것을 알리는 걸 하다 보면 이제 결과물을 계속 주변에 만들어서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걸 기억을 하겠죠. 그 기억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방식이 브랜드 자원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브랜드 에퀴티 어제도 뭐 이야기했지만 그 방식이 봤더니 회상, 레커니션 이 회상이라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트 기업 또는 프로세스 기업, 브랜드 스크립트, 브랜드 프로세스 또 뭐가 있냐면 브랜드 릴레이션 기업으로 또는 브랜드 로열티 또는 뭐 그런 거죠. 브랜드 그 리포지셔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기업으로 가면 그게 나의 자산이고 마이 에쿼티죠. 그게 이제 회사로 되면 회사의 자산이 되고 그래서 보통 보니까 그 매출의 한 10%가 연 매출의 10%가 그 회사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000조 한다. 그럼 한 100조가 삼성전자의 이름 없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고 그리고 이제 그런 브랜딩이 잘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 안 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내가 그냥 뭘 해도 그게 팔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요즘 뭐 쉽게 말해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제시를 하면 팔립니다. 왜?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거는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도 그 한 번 삐끗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을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뭘 하나 하더라도 목숨 걸고 그거를 검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정말로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정말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검증해보고 자기가 정말로 좋으면 자기부터 구매하고 그래서
검증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딱 제시를 하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의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고객들 대신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내가 검증해서 여러분들 대신 고민을 해결해 줄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과물이 내니까 거기 이제 창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뭐 취업이나 이 취업을 한다 할 때 그 취업을 저는 정의를 하는 게 상대방 사람한테 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드맵 제시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너가 정말로 자아실현이 되고 행복한 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지금의 취업의 형태는 뭐냐면 어디 그냥 만들어진 어떤 직업에 그 사람을 매칭을 시켜주는 게 아마 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000개의 한정된 업에서 그 사람을 찾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만약에 제가 취업 쪽에 만약에 로드맵 제시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궁극적으로 당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경험적 자원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당신이 정말로 세상에 기여할 메신저로서의 그런 거는 어떤 거고 그 과정에서 당장은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냇가의 그 디딤돌과 같은 그 과정에서 우선은 요 직장에 들어가서 요 근처의 업을 하나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의 A라는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B라는 걸 만들고 C를 만들면 A, B, C 중간을 당신 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그 취업을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게 하나의 그 최종 직업이 아니고 하나의 그 직업을 남과 차별화된 한 3개의 차원의 직업의 거기서 하나를 맺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 3년에서 5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이 가벼우니까 그 정도는 참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했던 게 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들은 좀 싫어하는 어떤 포지셔닝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20대부터 이런 생각을 어렴풋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맥가이버로서 세상에 필요한 어떤 솔루셔너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게 컨설턴트다. 그럼 컨설턴트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연계성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맥가이버가 봤더니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어릴 때. 맥가이버 잘 모르시죠? 보면 맥가이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인데 뭐 미드라고 보면 되죠. 그 미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해서 뭐 화약 폭발물도 만들고 뭐 무기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탈출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맥가이버 칼 나오잖아요. 맥가이버 칼. 그 맞는 칼.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런 만능 솔루셔너가 되겠다. 그게 어릴 때부터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엄청 많았죠. 왜? 내가 아는 것만 알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냥 내 상황이 처해 있는 데서는 어떻게든 그 깊이 있게 알려는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든 조금 깊이 있게 알려고 항상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걸 알려고 하려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복사를 하더라도 그 남들은 그냥 단순 노동으로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복사물을 웬만하면 복사기에 걸어 놓고 그걸 속독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수업을 하신 분들은 뭐 그때 지지난주에 고재원 우리 원우도 뭐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본인이
옛날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할 때 이 기술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어떤 첨단 기술 아니면 이런 게 기술이라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이 기술이라는 게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동기부여가 되셨다고 하길래 저도 뭐 그 수업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나. 그래서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전체적인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아마 여기 전반적으로 한번 그 기술 로드맵을 이해를 하면 그 가이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할게요. 이제 오늘 벌써 6주 차네요. 다다음 주가 또 뭐 중간고사 기간이 이런데 좀 복잡하죠. 이제 우리가 그 기술 창업 로드맵은 어떻게 있냐면 한번 잘 보면 창직을 통해서 창업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예비 창업 단계라는 게 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는 제가 이제 그 창업교육센터 장으로서 그 어떤 전체 로드맵을 제가 제시할 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로드맵으로 하면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창업에 준비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상적인 창직 창업 로드맵이 될 거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경력 개발 과정 돼 있는데 이 경력 개발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 전 어떻게 보면 일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뭘 제조업을 하는 거는 무리다 이거죠. 그러면 먼저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 판매, 경험을 통해서 시장 현황에 대하여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상공인도 그렇고 내가 처음에 뭔가를 그 분야에 알려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 분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통을 해봐야 돼요. 유통을 통해서 그 분야의 경쟁 제품들, 내가 그 분야에 하고 싶은 분야의 경쟁 제품들을 다 유통을 시켜보고 거기서 고객 반응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아쉬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개발하겠다. 그럼 그 상대방의 자동차를 모든 걸 다 타보고 내가 매니아가 돼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놀아보기 위해서 결국은 유통, 판매가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만약에 특허를 내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그 접근이 있고요. 하나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접근이에요. 그러면 수요 기반의 내가 사업적 접근을 하는 거하고 공급자로서 솔루셔너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 있을 때 우리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그게 성공 확률이 높다. 왜? 뭘 why에 대해서 왜 이거를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학 이런 쪽에 하신 분들이 조금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좋아하는 거 솔루션 만들어 가지고 실컷 잘 만들어 놨는데 결국 소비자를 생각 안 하고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관점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때요? 시장에 출시해 놓고 보니까
벌써 그런 거 다 있어요. 시장에 다 있고, 그리고 헛질한 거예요, 헛질한. 예. 한마디로 다 했더니 가성비가 경쟁 제품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어떤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거기에 지원한 아이템이 어떤 거였냐면 선풍기하고 그 이렇게 선풍기 있죠. 이렇게 손 선풍기에다가 그 이렇게 가습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습기도 좀 공급해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 습기가 이렇게 같이 공기하고 섞여서 나오면 이게 기화가 되면 또 더 시원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으로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한번 검증을 했냐면, 어떤 식으로 검증하면 이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질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무슨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알아보는 게 제일 실질적이겠습니까? 한번 여기 그래도 지금 다 끄고 있어가 좀 바쁘실 것 같은데, 박종욱 교수님 뭐 죄송합니다만 뭐 한번 교수님 같으면 그 네. 내가 뭐 사업 아이템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세상에 이미 나왔는지 그런 거 알아보려면 어디서 보통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특허 관련해서 한번 검색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특허.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언어적 장벽도 있고, 이거 외국의 특허도 있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키프린스에서 하는 특허가 세계적입니다. 거기서 한글로 검색해도 영어로 번역이 된 특허까지 다 검색이 돼요. 연관 검색.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예. 또 뭐 한번 물어볼까요? 음, 이낙연 우리 원우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건을 내가 뭘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이게 있나 없나를 검색하는 게 제일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까? 아이디어 제품이다, 특히. 어, 유통되고 있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일 리얼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물건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검색했을 때 물건을 검색했을 때 별게 다 나올 수 있는 사이트가 네이버 쇼핑몰이거든요. 네이버 쇼핑몰이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의 검색 유입률에서 네이버 쇼핑몰이 70%를 차지합니다. 즉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을 한다는 의미는 간접적으로 내 제품이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그걸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구글에서 제품을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네이버가 구글이 20%고 우리 네이버가 한 7, 80%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절대적.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것들이 또 많아요. 엄청 아이디어는 이런 게 설마 있을까? 이런 거 검색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타오바오 아시죠? 타오바오 중국에 타오바오에다가 했더니 글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했던 제품들이 거기는 벌써 제품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면 한 얼마를 받아야 되겠냐 봤더니 한 5만 원은 받아야 되는 게 타오바오에는
정말로 그 15,000원 뭐 이래요. 그 선풍기에다가 충전식 선풍기에다가 거기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유통 쪽에 밟질 못하다면 그 1년 동안 또 정부 지원 사업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실컷 개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컷 내놨더니 중국에 유통업자가 거기 좀 인기가 좀 타오바에서 그냥 수입하면 우리가 15,000원에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뭐냐면 국내에 있는 부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중국에 있는 요소품들, 핵심 부품들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수입해 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하는 거가 한 2, 3만 원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거죠. 실컷 만들어 놔도 한 3만 원 이상은 인건비 따지면 5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유통 마진까지 감안해서 하면 정말 1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15,000원 이하로 만드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가격이 15,000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게 중국에서는 일단 수출 제품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거는 5만 원에 팔리더라도 수출을 하면 10,000원, 2만 원에 팔 수 있도록 쉬운 자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는 한 3, 4만 원에 사야 되는 게 수출품이 15,000원,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손선풍기 있죠. 중국에 실제로 들고 가 제가 이렇게 막 하고 다녔더니 중국 애들은 그걸 몰라요. 오, 신기한 거 있다. 이거 중국 손선풍기 이거 어디서 사면 되지? 그 한국에서 너희 나라에서 이거 수입해가 내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거 달래. 오히려. 근데 중국 내에서는 그 손선풍기가 드물어요. 걔들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들이 수출 전용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오바오 이런데 중국 사이트에서 한번 이거를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든다. 그럼 그 분야에서 유통을 통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볼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경력 개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조업에 접근을 해가 내가 만약에 제조업을 하던 사람, 내가 거기 직원이었는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마케팅 부서에 가서 마케팅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유통을 통해서 경쟁 업체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먼저 안목을 가지셔야만 사업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창업 성공률이. 그래서 결국은 창직을 할 때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느냐. 요즘 그 유통 쪽에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글로벌 셀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중국의 제품들을 한국에 유통을 시키는데 그 중국에 있는 사이트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냥 그 한국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이버 쇼핑몰에다 걸어 놓으면 이제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주문을 하면 이제 이 대학생 친구들이 그 주문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중국 사이트에다 자기가 주문을 넣어 가지고 제 주소하고 제 이제 정보로서 주문을 넣어 가지고 배달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제 집 앞으로 가게끔 하고 그 가면 이제 그 결제가 돼서 제가 결제하는. 그러면 이제 저는 좋은 게 이 중국에 그 직접 결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카드 번호를 중국 그 사이트에서 입력해 가지고 그 뭐죠 유효기간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찝찝해요. 왜냐면 제 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카드 번호하고
그 유효기간만 넣어도 막 승인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했더니 바로 국제적으로 뭔가 스팸 성모가 문자가 많이 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를 좀 갖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 쇼핑몰에 뭐 구매할 거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그냥 그 친구들이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유통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런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번 그런 글로벌 셀러로서 한번 활동을 좀 해보시면 이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물건에 대한 피드백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친구가 우리 대학원생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최예성, 어, 최예성 우리 대표가 글로벌 셀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제 수업을 듣고, 그래서 제 이제 그 과제에 참여해 가지고 하고, 그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글로벌 셀러 그쪽에 한번 통해서 한번, 그건 자본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글로벌 셀러로서 누가 롤 모델이었냐면 신사임당이었어요. 신사임당의 그 글로벌 셀러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때 신사임당이 이제 그런 글로벌 셀러로서 자기가 사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글로벌 셀러 해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운용 자금이 이제 묶이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그걸 또 이제 고객한테 이제 돈을 네이버에서 한 달 후에 받고 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뭐 하면 그만큼 몇 천에서 이 정도 가격이 돈이 또 필요한 거죠. 카드 메꿀 돈이.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요런 거 필요하다 하고 미션을 주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걸 찾아내는 전문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사촌 동생 둘이가 중국의 유학생이냐, 중국에 한 10년 이상 유학을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중국의 다이렉트로 또 거기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중국 현지인이 거기에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송을 하는데 중국에 한국인이 들어가서 배대지라고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이용하는데 그 리스크가 뭐냐면 그 배대지라고 하는데 배송 대행 서비스라는 사람들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이런 거죠. 처음에는 한 1, 2만 원짜리 이런 제품을 그 글로벌 셀러를 했더니 돈이 별로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규모를 키워가지고 한 10만 원대 가구 이런 거를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배대지에서는 이 단가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크거나 작거나 돈이 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큰 거를 좀 안 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량을 내버려요. 배대지에서 나사를 하나 없게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거나 뭐 이런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셀러 입장에서는 분량률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그 물건은 구입을 안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이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셀러 입장에서는 그 부품을 빼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반품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한번 한국에 들어갔다가 고객의 손에 들어갔다가 본인한테 반품돼 들어온 거는 네이버에서 또 그 평가가 안 좋으면 글로벌 셀러 그게 후순위로 또 다운되면은 그 다음에 매출에 즉 또 완전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불량품을 다 떠하는 게 몇 천을 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하게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번 그렇게 불량이 한 왕창 생기니까 그거를 또 신용을 해가지고 또 네이버에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 너무 잘 되다가 갑자기 하루에 예를 들어 한번 봐요. 하루에 한두 건 되다가 몇 달 만에 하루에 70건씩 들어오니까 하나 팔면 10,000원씩 남아요. 하루에 매출이 뭐 꽤 되고 그런데 막 한 70만 원씩 수익이 난다 생각하면 완전히 너무 신나죠. 그래가지고 잘 되다가 어느 날 글로벌 이제 그 가구 쪽으로 이제 갔다가 왕창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다 까먹는군요. 그렇게 해서 그 회복하는데 한 반년 걸리고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지금 뭘 하냐면 뭘 할 것 같아요. 아이템을 뭘 하니까 가장 좋냐? 공구, 공구 있죠. 그 뭐 이렇게 그 전동 드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가격대도 있고 불량이 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구라든지 아니면 피규어 이런 걸로 지금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업력도 되고 직원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8명이가 자기는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회사가 돌아가게끔 딱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나와가지고 본인은 또 이제, 지금 봉화에 거기서 또 뭐 하냐면, 그, 계란 사업. 봉화에 땅이 산을 끼고 있는 큰 땅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닭들을 전부 산에 야산에 놓아 길러요. 거기는 한 500마리 예전에 한 500마리 이렇게 놓아 기르면 그중에 한 100마리는 그 산짐승한테 잡아먹히고 한 400마리 정도가 이렇게 알을 낳는데 이 계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완전히 그냥 자연 계란이죠. 그래가지고 그 계란이 그 당시에도 한 알에 500원 했어요. 500원 했는데 이게 먹히더라니까. 그 계란이 제가 이렇게 계란을 사가지고 먹어보니까요. 계란이요. 정말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계란이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계란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그때 글로벌셀러 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하셨는데 그 계란이 한 500마리가 계란을 낳아 제끼니까 그 매출 팔로 갖고가 이게 그냥 계란이 쌓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닭을 많이 다 그냥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몇 마리 안 하다가 요번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란을 먹었는데 정말 이거는 막 천년 계란이 그냥 오메가3 그 자체죠. 왜냐하면 진짜 그냥 그 계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되면 그 최혜성 대표가 하는 그 계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오리.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경력 개발 과정에서 창직을 할 때 가장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유통 이쪽을 통해서 시장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대학생들 이렇게 뭐 정규 과목, 비교과 과목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대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8과목, 뭐 8과목 창업 기초 과정으로 해서 개설이 되면 요 중에 한 몇 과목 듣고, 그다음에 비전공 창업 과정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다음에 글로벌 셀러, 뭐 아니면 집중 멘토링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톤 해가지고 뭐 3D 프린팅, 활용 능력, 앱 개발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이런 게 이제 기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교 때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이제 졸업할 시점 되면 그래도 그 분야의 포지셔닝이 좀 되고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는 뭐냐면 이 고객을 이제 설정과 시제품을 통한 고객 검증, 이 논문하고 똑같아요. 연구 가설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과 동의. 내가 이제 예상했던 그런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내가 창업으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계획된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제 이런 사업 자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제일 그래도 돈을 받기 좋은 조건이죠. 뭐 전문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대학생들 기술 없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뭐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대학생들한테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좀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그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냐면 압축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시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 그건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링크 사업이라 해가지고 산학협력을 대학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산학협력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요즘 뭐 ESG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환경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나 또 뭐 그 어떤 거버먼트라 해가지고 난 가버먼트가 정확하게 이게 이제 개념이 좀 저는 안 와닿는데 하여튼 가버먼트 관점에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학교 담벼락 밖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상권이 있을 거고 가게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걸 우리 대학교 내에서 뭔가 4년 동안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기업들 어떤 문제점을 또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또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기관들이 고민하는 걸 대학에서 해결해 주는 거를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로드맵을 좀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대학 교수님들이 먼저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게 결국은 우리 대학생들이 창직을 통해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4년 동안 트레이닝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그 담벼락 밖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4년 동안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그게 저는 창업 동아리라고 보는 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수업에서의 이론과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의 그런 실무를 스스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졸업할 때 그 졸업 결과물들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면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자소서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왜? 자소서에 이런 거죠.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거를 적으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안에 다 묻어 나오는 거죠. 내가 4년 동안 고민했던 사항을 가지고 이 회사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와, 이 사람 벌써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의 목적은 내가 대학교 때 4년 동안 고민했던 게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의 그 목표는 뭐냐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명확한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목표였는데 이 회사에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4년 동안 했던 걸 이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결국은 화이가 뭐냐면 진취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버스는 뭐냐? 목표죠. 그게 혁신성이죠. 남이 안 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 how가 뭐죠? 위험을 컨트롤하고 감수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이죠. 그래서 자소서에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측면에서 다 들어가 있는. 근데 그게 기업가 역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기업가 역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회사에서의 그 어떤 원하는 인재상이 되는 거고, 그게 자기 사업을 하면 CEO 마인드가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why, what, how가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 why가 뭐죠?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찾아낸 거죠. why, why. 왜, 당신 이거 왜 해야 돼요? 했을 때 나의 욕구가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키가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명이고 목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션, 당신의 미션이 뭐냐? 그게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이 제가 10년 전에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를 목적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목적을 목표 내용에. 그래서 아니 저렇게 개념을 저렇게 정확하게 디파인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저기 나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분을 보고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됐고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 저렇게 멋진 그 유명한 사람조차도 목적과 목표를 헷갈려 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있어 가지고 창직 창업으로 갈 때 결국은 뭐부터 해야 된다? why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구나. 그리고 그게 세상의 니즈구나. 그래서 세상의 불편한 플라블럼이 될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즉 세상이 나한테 박수를 칠 만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그게 우선이구나. 그리고 그 박수를 칠 만한 영역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기반으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컷이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걸 잘했죠. 피카소는 사업가였습니다. 왜? 그림 화가쟁이가 아니고요. 세상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백만장자로서 요트를 타고 주변에 많은 미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그림을 자기의 그 당대에 그려냈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비난하게 돼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은 돼요. 왜? 그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변호사 업계가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한 10%는 정말로 그 승률이 좋으니까 자꾸 더 몰리는데 90%는 이게 이제 아무리 변호사지만 승률이 안 좋으면 안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 업계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래요. 변리사 업계도 그렇고 여기 회계 세무 뭐 쪽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세상이 나한테 원할 만한 거를 하면은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승률이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그 판사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니즈에 맞는 그걸 제대로 솔루션을 논리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승률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제가 저희 그 친척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 레퍼런스로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서울대 수석 졸업,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수석이에요. 그 KBS에 맨날 나오던 사람인데,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 희한하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내한테 원할까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지? 이런 데 완전 기가 막히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선생님이 시험을 낸다면 어떤 걸 낼까 관점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주변 학생들한테 선생님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쳤대요. 10분 동안에.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항상 메신저 역할을 했대. 그래서 그 50분 수업을 하고 나면 10분을 자기가 요약해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트레이닝. 그 지금은 회사 교수인데 광운대학교 로봇을 만든 교수고 그분 밑에 내가 8년 반을 죽도록 일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로봇 기획 단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김대중 정부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얼굴 없는 그냥 그 실무진이었죠. 그래가 전국 우리나라 로봇 로드맵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 없이 실컷 그 8년 반을 남 좋은 일 하다 나왔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강의는 하는데 광운대에서 지금 여기 용인에 로체라는 회사 그 건물 커요. 그 회사의 건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지금 직원이 지금 한 500명에 매출도 지금 현재 한 500억 이상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회사인데 전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업 같은 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다 적이야. 자기 밑에 있으면 이 선이고 밖에 나가면 다 적. 뭐 이런 거 있죠. 악과. 그러니까 희한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직원들이 나오면 전부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그래서 이 뭐냐면 결국은 상대방의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하나의 능력이다. 근데 그 상대방의 그 눈높이를 맞춰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 능력인데 이게 메신저로서의 역량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끼까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최적의 가성비를 찾아내서 내가 그걸 제시를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그걸 아이디어 단계에서 타오바오나 이런 데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아주 실컷 만들어 놓고 그냥 헛질하는 거죠. 헛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제품을 만드는데 제품 개발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부터 뭐 한 9단계까지 해가지고 제품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춰야 될 게 크게 보면 한 3가지 역량이 있더라 이거죠. 연구개발 역량과 제품화 역량과 사업화 역량.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한 시제품까지 만드는 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품 하나 만드는 거하고 그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는 거하고 그걸 만들었어도 그거를 또 사업화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스케일업하고 매출까지 연결해서 판매하는 거하고는 다른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떤 창업으로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럼 이 3가지 역량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안목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 안목이 없으면 이제 제품 그냥 겁도 없이 제품 개발하는 거죠. 제품 개발했더니 시제품까지 만들었어. 근데 만들고 나서 이제 양산을 하려고 봤더니
또 제품화 개발이 또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검령도 개발해야 되고 양산 라인도 또 최적화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가 양산 라인이 없다면은 ODM, OEM으로 외부 업체를 또 발굴하는 것도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관리할 사람들 또 시스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 조직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볼 땐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 이제 제품을 팔려고 했더니 또 어디서 이제 한 번 더 또 역량이 발휘가 돼야 되냐면, 아니 팔았더니 제품이 팔리는 시점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이 한 10억이 예상된다. 그럼 한 3억은 어디서 구해와야 돼요. 근데 3억만 구해와야 되나? 거기에 또 직원 월급 줘야지. 그 재고만 3억. 거기다가 직원 월급 줘야 되지. 그 관리해야 되지. 그게 또 3억. 거기다가 또 또 뭐죠? 그 탑차부터 해가 또 유통 그 루트 또 거기 또 뭐 하지. 그러면 이게 한 10억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기 집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또 투자를 받아요. 운용 자금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운용 자금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했어. 그런데 또 광고를 해야 되네. 또 카탈로그 만들어야 되네. 또 영업사원 교육을 통해서 영업사원들이 가서 이걸 한번 해보는 체험도 시켜야 되네. 또 10억이 또 들어. 20억이. 처음에 제품 하나 한 뭐 5억에서 하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앵글 운용 자금하고 마케팅비가 시설자, 그러니까 이 제품화 역량 쪽에서는 시설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화 역량에서는 또 운영 자금하고 마케팅비가 또 필요하고, 그러면 벌써 한 25억에서 30억이 우습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미래 만약에 뭐 하나 아이템을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명확 가능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그 로드맵 제시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되는 부분을 한번 쭉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냐? 한 들어보고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95%. 그래도 하려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제조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 이래가 매출 한 50억 만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가져가는 게 거의 없더라 이거죠. 지금 월급 주고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단기 순이익 보면 거의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내 혼자 강의, 컨설팅, 심사, 멘토링부터 하고 다 했더니 한 1년에 한 2억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회사들을 컨설팅해 주는 아니면 도와주는 그런 창직을 통한 창업 1인 기업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봐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가면 미래에는 내가 99세까지 제조업을 만약에 99세까지 한다면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이런 걸 최적화시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컨텐츠는 계속 쌓이고 그리고 나의 그 레퍼런스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걸 쭉 깔아놓으면 내가 관점을 계속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퍼블리싱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뭔가 더 창의적인 일이 나오고 확장성도 좋고 그래서 하다가 정말로 많이 도와주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플레이어로서 내가 한번 제조업을 해볼게 하면 그 도와주면서 하면은 나는 여러 명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세상을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안목이 생기면서 가는데 내가 거기에 그냥 하나에 집착해 그래 가버리잖아요. 다른 건 못 봐요. 그러면은 잘 될 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지만 컨설턴트로서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럼 대표가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 회사 들어오셔서 하지. 나 절대 안 합니다 이래요. 왜? 거기 들어가는 순간 나도 죽어버려요. 왜? 이게 또 들어가면 그때는 이게 또 그냥 현실이 돼버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 있다. 그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10분만 쉬고 할까요? 힘드시니까 그러면 1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리가 안 들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좀 오늘 아침에 좀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늦잠 잤어요. 늦잠 자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제 요즘 오늘 이제 사도행전 아침 새벽 제 기도는 그걸 제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한 30분 정도 지금 사도행전 오늘 13장 14장 이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 하는데 제가 그거 가면은 저는 저 지도하고 다 꺼내 놓고요. 뭐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또 아침 새벽에 갔다 오면 이제 토요일은 아침 6시에 시작해가 7시에 마치거든요. 집은 7시 반. 그때 한 2시간 동안에 얼른 씻고 나오면은 8시 이후 되면 차가 확 막혀요. 그러니까 무조건 8시 전에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10분 자고 했더니 8시 10분, 20분에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 차가 확 막혀가지고 그래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 경험이지만 저는 이제 어제도 뭐 이제 성경이 이게 종교적으로 보다도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가 많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가 그걸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뭐 주체가 누군가를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타 종교도 마찬가지 뭐 다 좋아요. 저는 뭐 한 바퀴 세상을 뺑 둘러본 입장에서 저는요 종교 하면은 저는 뭐 이단도 믿어봤고 다 믿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종교는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알아가는 종교였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중심이 있다 보니까 딱 들어보면 역사적으로 일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이다 보니까
진짜 그 시대에 그런 게 그 성경에서 말한 거기 있었나를 저는 앞뒤 전후를 전부 다 대조를 해본데 정말 똑같아.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그 중상류의 마라라는 데서 아브라함 그 아담과 이브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뭐죠? 셈 족속이었어요. 셈, 함, 야벳 족속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셈, 함, 야벳이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 이삭 그 전에 노아 그 BC 3000년 전에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BC 3000년 전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노아가 이제 어떻게 그 유프라스 그러니까 티크리스 그 산 끝에 저 그 아르바산 아르바 무슨 산이었죠 거기가 갑자기 아라라산. 아라라스. 예, 아라라산 거기 해발 5,000m 그 제 근처까지 갔었어요. 저도 거기서 그 아르메니아에서 터키산을 이렇게 보면 거기 아라라산 거기 한 5,013m인가 43m인가 그래요. 5,000m 산이 거기 하나 있는데 그 한 4,500에서 5,000 그 사이에 이제 이게 그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게 현대 과학으로 그 분명히 파헤칠 수 있는데 못 파헤치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터키가 또 이슬람 쪽이잖아요.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올라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놓은 거 그게 참 하나의 또 희한한 그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아의 그 자손이 셈, 함, 야벳인데 셈은 아시아계예요. 지금의 이란이나 인도 그쪽이고 함은 뭐냐면 아프리카계. 야벳은 지금 유럽 그 민족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셈 족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셈이 함 족속의 노예로 400년을 거기서 있게 되는데 요셉의 그 자손들이 12지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집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대 그 이집트 왕국에서 1기에서 그다음에 2기로 넘어오고 그다음 그때 뭐냐면 요셉 그 지점에서 이상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기근이 왔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어떤 그 지구의 생태계 변화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게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그냥 신앙적으로만 저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고 제가 그거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선교 여행도 저번에 한 2019년도에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제가 느낀 게 이 그리스 신화하고도 다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평생 동안 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인생을 한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한번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한번 태어나신 거 한번 끝까지 한번 알 때까지 한번 알고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어느 종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제가 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걸 좀 하고 싶냐면 여기 저번에 그 이제 저 교재로서 제가 책을 우리 창업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권이 더 나오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 대학원생들은 그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서로가 좀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가지 찐 창업 이야기, 얘는 그 둘, 여섯, 여섯, 여덟, 11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곽춘철, 김은경, 김현주, 박채연, 신성희, 양정숙, 이경석, 이미경, 임현찬, 정희숙, 한현정,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이러한 책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창직과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지셔닝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서로가 공유를 하면 조금 더 나는 그러면은 어떤 지금 창직 창업 로드맵을 가져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마인드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나의 그 창직 창업 로드맵을 한번 힌트를 가져보면 어떤가, 이런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제가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제가 이런 서두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 11가지 찐 창업 이야기 하면 벌써 이 추천 검색으로 이 키워드가 나오죠. 11가지만 해도 몇 가지면 나올라나? 11, 이게 정말 중요해요. 11 하니까 안 나오고, 가까지만 해도 세 번째로 나오고, 지 하면 두 번째로 나오고, 그다음 찐까지 넣으면 그냥 딱 나와.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인지도예요. 근데 이 책의 브랜드가 지금 보면 11가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안 나와요. 가까지만 해도 이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지도가 이 분야에서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책 속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뭐 여기 우리 글로벌 창업대학원생들의 배운 점, 느낀 일, 실천을 바탕으로 창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과 대학원의 학문적 이론을 결합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고, 펼쳐보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각자 여기 이제 본인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신성희 하면 공간 정리로 공간 정리 창업으로 성공하다. 그럼 이제 이 지금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직업으로서의 공간 정리 치유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정리해 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정신적인 힐링을 제공하는 게 미션이에요. 우리도 이제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 주말에 뭘 하냐면 차 있죠. 차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면 제 마음이 그 청소를 하면서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럼 힐링이 되는 느낌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리가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까지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된다는 그런 컨셉으로 공간 정리를 해줌으로 해가 세상에 기여를 한다. 이게 본인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예전에 처음에 이분이 그 신성희 원우가 한 3년 전인가 처음에 들어오려다가 한 해를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만큼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한 학기를 청강을 먼저 들었었는데, 그때 청강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입학하는 그 시점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못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가 그때 제가 그러면 기회가 되면 들어오라 했는데 1년을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를 하고 그 1년 동안 뭘 했냐면 그때 이제 그 전에는 뭘 했냐면 뭔가 본인이 이 삶에 있어 가지고 뭔가 찾는 과정에서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떻게 프로모션 쪽에도 가보고 이래저래 가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주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창업대학원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그 1년 동안을 본인이 엄청 치열하게 이제 찾았던 게 뭐냐면 관악구에서 하는 뭐 직업 뭐 교육 뭐 그런 데 해가지고 무료로 공간 뭐 정리 전문가 과정 그거를 이렇게 수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적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걸 하는데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래서 단 6개월 만에 굉장히 이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한 많게는 한 20명 정도의 인력 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를 받으면 다른 데서는 하루 공간 정리해 주는 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한 150만 원을 받고 그걸 정리를 하루 가는 사람이 한 5명 뭐 그 정도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 30만 원, 많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고 이렇게 일을 해주는 그 인건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희 씨는 어떻게 했냐?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저녁 10시까지. 사람들은 6시까지 보내주고 본인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해주는 게 차별화된 서비스고 두 번째는 가격을 항상 한 2, 30만 원 적게 받았어요. 150만 원 받았고 120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건비 그 밑에 있는 사람 주고 자기 인건비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거를 배운다는 자세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단골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데 이제 막 소개가 그 해본 사람이 만족도 높으니까 다른데 또 소개해주고 해주고 해가지고 지금의 신성희 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대원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들어올 때는 월 1,000 수익 순이익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해피하대.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 만약에 교수님이 어떻게 그냥 창업대원 들어왔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기회를 밖에서 못 찾았고 들어왔으면 아마 계속 그냥 헤매고 있을 텐데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한번 반전이 일어나서 그런 정리 전문가 그걸 우연하게 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제는 여기서 뭔가 하려는 게 더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접목이 되니까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신성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퍼스널 브랜딩으로서 그 창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간 정리 치유 전문가로서 공간 정리 치유 전문가로서 지금 또 포지셔닝이 되고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결과를 낼 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학문적으로 어떤 논문이 뒷받침이 되고 지금 책은 냈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냈는데 그 고향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래.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책을 춤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딱 읽고 나서 너 이런 일을 하구나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시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채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예전에 저하고 그때 인덕대학교라는 데서 취업 상담 자소서 그쪽에서 저하고 프로젝트를 뭘 한번 했었어요. 그때 박종욱 교수 통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이제 대학교 후배였고
동시대에. 그러고 이제 원예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원예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뭐였냐면 상담사, 직업 상담사, 저 그 자격증도 있고 해서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원으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잘 나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업 상담사로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그 이제 거기는 머리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본인은 아예 그냥 몸을 쓰면서 뭔가 좀 이 정신적으로 좀 심플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필름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운 인테리어 쪽에 배워가지고 필름 시공 쪽으로 해서 이거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한 거야. 그래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채연 씨도 그 남편이 또 사업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도 좀 당하고 그리고 많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제 사업이 망해가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시댁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그런 과정을 또 거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이제 인천에 자기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자기 사업도 하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영월 거기서 또 이렇게 180시간인가 그런 강의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첫 강의 가보니까 거기 영월에 계신 분들이 전부 요 나이대예요. 이렇게 장영희 씨나 여기 이나경 씨 같이 그렇게 한 40대, 50대가 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엄청 젊어 보이시는 그 세댁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계시길래 제가 놀랐어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와 계시냐니까 다들 귀촌, 귀농을 생각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인데 다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사시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가 다 내려오신 분이다 보니까 전부 엘리트들이 영어를 강의를 보니까 다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을 한 15분 정도 앉혀놓고 150, 뭐 180시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영월 정도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직업 교육을 하지만은 이분들을 잘 네트워크를 맺으면 나중에 내가 그 귀농 귀촌 할 때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면 나중에 또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채연 씨는 지금 그런 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정수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2015년도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컨설팅 회사에 제가 기술 사업화 쪽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왔냐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직원을 한 4,000명을 거느린 대표였어요.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론에 다 나온 걸. 근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그 제품들 메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한 4, 50개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 플랫폼인 거야. 그럼 이제 물건을 뭐 우리 걸 좀 론칭해줘야 가져오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거기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태워서 그렇게 하는 것 쪽을 했는데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그 중에 40개 중에 하나가 디스포저 혹시 아세요? 그 싱크대 밑에 음식물 처리하는 거 이거 갈아가지고 하수구에 그 디스포저를 유통을 해가 그걸 했는데 이 디스포저가 굉장히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가 봐요 그때. 근데 이제 이걸 외부 업체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외부 업체가 이 공급이 딸리고 제때 납품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양정수 우리 원우가 이거 내가 한번 제조업을 손대서 내가 한번 해봐. 그때는 돈도 많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웬걸요? 아까 우리 그 기술 사업화에서 시제품만 만들면 뭐 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개발자한테 1억 6천을 줘가지고 개발시켰더니 이 개발자가 이 돈 받아 자기 제품 개발해가지고 납품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기꾼이죠. 그래가지고 다른데 과제 이걸로 과제 1억 6천 받아가 과제 개발해가지고 여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거 인양해가지고 다른데 과제 받고 막 이런 짓을 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법이 또 디스포저가 또 법으로 거기 설치를 못하게끔 또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를 하려고 보니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를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2016년도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데하고 해가지고 한 20억을 제가 받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양경수 우리 원우가 그 과제를 직접 또 이렇게 핸들링을 했어. 행정적인 거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전문성이 생겼어요? 과제를 한 3년 반을 그거를 모든 걸 다 본인이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과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국가에서 하는 그 과제 그런 20억 정도 하는 거는 과제 역량 그런 강화를 위해서 뭐 국가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창업대학원에 제가 오면서 학생으로 1호로 그때 이제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 학기만 다니고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실적 채워준다, 뭐 이런 도와준다 생각을 왔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레퍼런스가 갖춰지다 보니까 이 제품 설명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면 제품 이렇게 보면 프로모션 할 때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얘가 why, what, how 관점에서 얼마나 설명이 잘하겠어. 근데 이게 과제 발표를 가서 해보니까 과제 발표를 저보다 5배는 더 잘해요. 그때 이게 제품 소개하러 그 직원들 교육하러 다녔던 그 어떤 내공이 이 과제 발표에서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강의로 가니까 강의를 또 끝내주기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창업대학원 그다음에 벤처대학원 박사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이 있고 뭐 레퍼런스 책도 이번에 했었지. 거기다가 강의 다음 평가 조치 그다음 뭐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 제안을 하면 한 번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다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저도 이제 놀랬죠. 이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구나. 그래서 스마트 창업 기획자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직업이 됐죠. 너무 재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이 이제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과제가 사업화 과정이 돼서 그 같이 하는 동업자들이 조금 자질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과제로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했는데 옛날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프라인에서는 먹혔는데 한 시장이 이제 10년 후에 바뀐 게 온라인에서의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네이버 쇼핑몰, 네이버 샵을 하면서 이제 또 본인이 배워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50대에 시작하는 쇼핑몰 창업 이 분야에 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노하우와 온라인에서의 또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또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부분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또 레퍼런스가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곽준철 원우 같은 경우는 이 창업가로서 예전에 업다운이 굉장히 12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또 그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계속 한번 하면서 그럼 우리 원우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금 창직에서 창업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제가 계속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세미나를 가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박혜경 씨하고 김동선 씨 다 잘하셨어요? 예. 같이 있으세요? 예, 김동선 씨.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잘할 것 같아요. 인터뷰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안 가도 되나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서. 예, 저희 그러면 바빠가지고. 저는 그냥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 예, 오늘 그러면 오늘 그거 하시는데 어땠어요? 해보시니까? 재밌었어요. 거기서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책 썼던 내용들 다시 상기해 보면서 책 홍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예. 한번 긴장하게 되니까 또 생각 안 나던 것도 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 좋은 기회를 가지신 것 같고 뭐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 간에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거기 디큐브 거기 가보시니까 거기 좋죠? 네, 좋아요, 교수님. 예, 완전히 무슨 특파원들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네. 네, 여기 현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 있잖아요. 거기 저 6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 한번 산책해 봐요. 거기 별천지예요. 네. 거기 6층에 가가지고 거기 보면 신도림역 거기 뭐 스카이 공원인가 뭐 스카이 가든이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해가 산책하면 도심 속에 뭐 산책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 같이 하시고 산책도 하고 좀 놀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보고 싶어요. 예. 예. 예, 오늘 수업한 건 영상으로 저장해가지고 공유하고요. 좋은 시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